숨이 짙게 깔리던 밤 작은 두 눈을 가려줬더니 밤이 온 줄 모르고 놀아 달라붙이던 내게 호랑이 얘기를 해줬지. 네, 책 읽는 소금쟁이 또 한 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그냥 청산에 네네. 곰이 나타났대서 곰이요? 네. 네. 네, 그래서 막 분주했었습니다. 약간 코미디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곰 한 마리 나타났다고 하면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는. 사실 곰이 그냥 한 거는 네. 벌통을 이제 따서 이제 꿀을 먹고 이제 간 것뿐인데, 네네. 물론 그것도 큰 피해지만 네. 되게 곰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반달가슴 곰이니까 또 그렇죠. 네, 굉장히 일하는 곳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끼리 회의도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던가요? 어떤 내용이요? 네네.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 약간 농담도 많이 오갔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곰 잡지 그랬냐 뭐 이런. 그렇군요. 네. 네, 곰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진짜 곰이고요. 네.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비가 많이 왔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장마라고 보기에는 네, 긴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요. 뭐라 해야 될까? 지금 대청호가 다 말라가지고 수면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말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해서 물을 방류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몰된 마을도 많으니까 거기 안에.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땅들이. 네, 저도 이제 어디 식당 앞에 쪽에 가면은 네. 잠긴 터들이 이제 다 보인다고. 네, 근데 네, 물이 그렇죠. 좀 덜 가둬졌을 때 보면은 그렇다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네.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농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용수니까 그렇죠. 요즘 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힘들다고 네, 맞아요. 많이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네, 청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 오는 날은 좀 척척해져서 좀 걷기도 싫고 그렇지만 사실 여름, 장마 그리고 봄의 단비 이런 것들은 꼭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봄에 단비가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또 유난히 또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책 읽는 소금쟁이 이렇게 한번 포문을 열어봤고요. 한번 노래를 좀 듣고 와서 책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책은 소금쟁이 2회 때 했던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소녀를 한 번 더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네 굉장히 도발적이죠? 종교와 관련이 있나요? 종교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기도하는 그 손을 잘라라. 그러니까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 그 기도의 형태겠죠? 기도라는 그 자체는 어떤 형상이니까. 우리는 종교를 믿죠. 종교를 믿는데 물론 이제 무종교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종교는 사실 성전에 기반하고 있다, 성서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 성서에 기반한 그 종교를 믿는 행위, 그 자체가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반박하고 싶은 책의 제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잘나라 그 기도하는 그 손을 해서 이 사사키 아타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야전가 네 그거까지인데 제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따 책 제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야전가 야망이었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책과 혁명에 관한 닷새 밤의 기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사실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논지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조금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어도 전혀 모르겠다.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지루해서 왠지 싫은 기분이 든다고 하는 것. 다들 뭔가 자신의 능력이 뒤떨어져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화를 내거나 책을 내팽개치곤 하는 것입니다. 번역이 나빠라고 한다거나 좀 더 쉽게 쓰란 말이야 라며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좀 더 공부를 할 걸, 좀 더 쉬운 책은 없을까 라든지 초급이 있어야 중급이 있고 중급이 있어야 상급이 있다는 듯한 지혜 서열의 문제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일종의 열등감이나 분노를 이용하여 엉터리 같은 입문서나 비즈니스 책이나 팔아치우며 독자를 착취하는 패거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착취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은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읽어버리면 미쳐버리고 맙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렇습니다. 당신의 꿈을 그대로 보면 저는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문득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운 고향의 풍경이나 할머니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멀리 저편에 흐릿하게 흔들리는 추억과도 같은 그 꿈을, 그러나 제가 그것을 그대로 직접 또렷이 보았다면, 또는 제 꿈을 당신이 보았다면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책 내용에서 이제 아주 초입부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가 작동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그것은 본질적인 난해함이나 무료함이지 결코 난해한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번역이 나쁜 것도 아니며 재미있게 읽을 수 없는 자신이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책을 알아버리면 미쳐버립니다. 정당하게도 어딘가에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에서 읽을 수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검열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독서의 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다 보면 굉장히 난해한 문장들도 많고 번역이 이상한 문장들도 많고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공부를 더 할 걸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끼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정직하게 내가 알아버린다면 사람은 미쳐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었던 부분들을 몇 권을 읽던 뭐 수백 권을 읽던 내가 좋아하는 문장들만 읽게 되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만 권을 읽든 난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책 한 권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때 미처 알지 못하고 넘겼던 부분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분 나쁜 느낌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것은 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을 몰아넣지 않고 안이하게 진행된 책이 과연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지, 그런 책을 읽는 것보다는 카프카의 무의식에 자신의 무의식을 비춰보고 자신의 무의식과 함께 변혁시키는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냉소적이죠. 근데 이제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책이란 되풀이해서 읽는 것입니다. 싫은 느낌이 들어서 방어 반응이 있어서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무의식에 문득 닿는 그 청명한 징조만이 인연을 삼아 선택한 책을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왕 대량으로 책을 읽고 그 독서량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똑같이 쓰여 있는 책을 많이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즉 자신은 알지를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착취당하고 있다는 측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 책을 읽다 보면 비슷한 논지들이 막 보여요. 근데 그것들로만 내가 여러 권의 책을 읽어도 이거 뭐야,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렇게 간단 말이죠. 사실 근데 이 책을 읽는다는 것에 저는 이거를 지금 한 20번을 넘게 읽었거든요. 이제 20번이요? 네. 근데 앞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제 새로운데, 이게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읽는 책인데 읽다 보면 그 차이들이 보여요. 아, 내가 왜 이걸 놓쳤지?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들로 다시 이 사람이 써놓은 이 글을 다시 읽는단 말이죠. 물론 이제 완독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미쳐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책을 읽은 것 중에 이제 니체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굉장히 좀 무서운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울프는 무섭다라는 이제 51페이지의 이야기인데, 네. 그 싸움에서 우리는 하얀 종이의 표면에 비치는 광기와 그것을 읽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의 방어 기제에 동시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얀 종이 표면에 비치는 어떤 광기서린 그 글과 내가 방어 기제로서 저항하는 그 모습들, 책을 읽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중첩이 된다는 거죠. 이제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끈기 있게 자신과 자신에게서 밀려나온 그 무수한 것을 최대한 쥐어짜 삐걱거리게 합니다. 삶 자체를 노래하는 문학이나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자가 왜 많은가 하고 물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저절로 분명해집니다. 읽고 또 쓰는 그 한행에 어렴풋이 자신의 생사를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들로 사실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비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평가들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비평가들은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하는 어떠한 정의를 내려버리고 시작을 해버리죠. 앞쪽에 2회에서 그때 얘기를 한번 했던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쪽인데 책을 읽었다.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책을 읽었다. 근데 이 친구는 책을 읽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야기에서 네. 사고하고 쓰는 행위에 도전하려고 할 때 저에게는 니체의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을 읽었다기보다 읽고 말았습니다. 읽고만 이상,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 이상, 그 한행이 아무래도 옳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상, 그 문구가 하얀 표면에 반짝반짝 검게 빛나 보이고만 이상 그 말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행의 검은 글자, 그 빛에 그러므로 저는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무지를 택하고 어리석음을 택하고 양자택일의 거부를 택하고 안테나를 부러뜨리는 것을 택하고 제한을 택했습니다. 또 보답 없는 것을, 무명을, 음지를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미에 도달했냐고요? 그거야 보시는 대로 심히 의심스럽지만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또 이제 뒤에 잠깐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저는 무지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과
당연히 읽었어야 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야정과 영혼입니다. 그 첫 책을 냈을 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일본의 누구누구를 비판하고 있네요 라고 말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을 전혀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멋대로 프랑스어로 책을 읽고 멋대로 쓰고 멋대로 여기저기 가져가고 멋대로 여기저기에서 거절당하고 어딘가에서 멋대로 받아주어 책을 냈을 뿐입니다. 완전한 무지, 완전한 어리석음 안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초반에 말을 했죠. 니체의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니체의 말을 나는 읽고 말았지만 그걸 본 이상 다른 것들을 차단해버리죠. 니체의 생각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완전한 무지. 그리고 니체가 나는 옳다고 생각해. 그 한 행의 문장이 아무래도 옳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상 난 이렇게밖에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다른 가능성들이 이제 모두 배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 본인을 완전한 무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내가 옳은 방향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경험의 차원에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건넸을 때 가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는 말을 내뱉게 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안다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은 알매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땐 무지예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통용되지 않거든. 그런 말들이 많죠. 이 사람도 본인 스스로 무지를 택하고 어리석음을 택했답니다. 그리고 양자택일에 거부를 택하고 등등.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책이 어떻게 혁명으로서 가능한가? 이것은 노래를 듣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 적 없어요. 묻는 말에 꼬박꼬박 답한 적 없고요. 잘했대요, 난 잘하고 있대요. 이런 말에 어떻게 답하나요?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좋아. 나도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묻지 말아요, 몰아세우지 마요. 믿지 말고 그냥 사랑해줘요. 될 법한 말들은 어딘가 모자라. 그럴듯한 말은 왠지 뭐해. 그런 말은 나 말고 허공에 던져요. 난 멀리서 지켜볼래요. 말이 공이라면 부풀려야지. 바람 빠진 공은 재미없으니까 멀리서 놀아요. 난 다치긴 싫어요. 사람 없는 곳에서 놀아요. 될 법한 말들은 어딘가 모자라. 그럴듯한 말은 왠지 뭐해. 그런 말은 나 말고 허공에 던져요. 난 멀리서 지켜볼래요.
말뿐이라면 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날 믿지 말아요. 묻지 말아요. 그냥 사랑해요. 말뿐이라면 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날 믿지 말아요. 묻지 말아요. 그냥 사랑해요. 될 법한 말들은 어딘가 모자라. 그럴듯한 말은 왠지 모호해. 그런 말은 나 말고 허공에 던져요. 난 멀리서 지켜볼래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일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쥐어뜯는 일입니다. 자신의 꿈도, 마음도, 신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일체를 지금 여기에 있는 하얗게 빛나는 종이에 비치는 글자에 검은 줄에 내던지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바꿔 읽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바꿔 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의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루터가 어떤 독서를 해왔던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 루터의 어떤 행동과 그 분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하면 전쟁과 맞붙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학은 좁은 의미에서 문학이라기보다 지금 뭐 국어나 이런 문학이라기보다 법, 성전, 성서, 그리고 예술, 음악, 춤 등등이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이 문학이 결국 혁명의 토대다. 토대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혁명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광기에 도박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버린 이상 그것에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득 떠올랐답니다. 고토 메이세이라는 소설 작가가 있는데요. 왜 소설을 쓰는가? 라고 자문하고는 소설을 읽어버렸으니까 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 사람 특유의 넉살 좋고 이상한 느낌으로 답했습니다. 이는 사실 똑같은 일입니다. 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한 싸움일지라도 그린베델 같은 광기의 위험이 있더라도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면 책을 읽고 다시 읽는 것만으로 혁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운때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5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1장 이제 이튿날 밤밖에 안 됩니다. 1장인데 문학이야말로 혁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됐나요? 책을 읽고 다시 읽고 쓰고 다시 쓰고 그리고 어쩌면 말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 이것이 혁명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됩니다. 문학이야말로 혁명의 근원이다라고. 루터는 문학자였습니다. 말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상 최대의 혁명가였습니다. 혁명이
문학적 몽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혁명은 문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학이야말로 혁명의 본질입니다. 혁명은 문학으로부터만 일어나고 문학을 잃어버린 순간 혁명은 죽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문학을 폄하하고 문학부를 대학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문학자를 스스로 문학을 이렇게까지 업신여길까요? 그것은 바로 문학이 혁명의 잠재력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토록 정보의 틈새에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텍스트라는 것이 무미건조한 정보이자 서류인 어느 시공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지금 최근에도 인문대를 굉장히 이제 축소시키고 인문 예술과 합쳐서 이제 인문 예술대로 불리고 있죠. 그렇죠. 예체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줄어들게끔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건 돈이 안 돼서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이것이 문학이 혁명의 토대이기 때문에 문학을 겁먹어서 몰아내려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려놓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프란츠 카프카의 대사를 내놓습니다. 초조해하는 것은 죄다. 모르겠죠. 뭔가 이야기가 이상하고 비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혁명보다 선행하고 그리고 대혁명을 능가하는 혁명. 서구의 모든 혁명의 어머니는 혁명. 중세 해석자 혁명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에서 대부분의 의혹은 불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이야기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인용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대사를요. 초조해야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초조함을 겪을 때가 꽤 있어요. 근데 프란츠 카프카는 초조해 하는 것은 죄다.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초조해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왜 초조해 하고 있지?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초조한 것인지 시간이 촉박해서 초조한 것인지 등등의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달려붙는 이유들이. 근데 한 발자국만 멀리서 보면 내가 스스로 나의 시간, 돈 등등의 것들로 나를 옥죄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결국 초조해하는 그 마음을 들게끔 하고 나를 죄악시해서 또다시 이제 탈출하지 못한 어떤 억압의 세계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초조해하는 것은 죄다. 오늘의 사사키 아타루의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에서 읽어봤고요. 둘째 밤까지 읽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섯째 밤까지 있고요. 네. 이 내용에서 문학이 어떻게 혁명과 붙을 수 있는가, 그리고 문학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읽어버린 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저도 또 다시 무지에 빠지고 또 정보를 스스로 차단하고 모든 것들을 또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읽다가 또 다른 어떠한 책들, 내 무지 속에서 또 알무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책을 만나게 된다면 물론 무지에 빠지겠지만 조금 더 아주 미약하게나마 조금 더 내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철도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철도왕, 철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안주를 먹어도 풀리지가 않는 답답함. 술 마시고 동네 화단에 다토를 해도 풀리지가 않는 답답함. 영화 감독이 되겠다 갔던 학교에서 내가 했었던 건 시험 감독. 퇴실 시에는 문제지와 답안지 반드시 모두 다 제출. 내가 입학한 지 몇 달도 안 되어서 이메일로 통보받은 팩과 우리 학교 총장님의 눈에는 박찬욱도 봉준호도 백수. 알아봤던 일자리는 지난달에 원장이 구속. 우리 동네 골목길을 걷고 싶은데 오늘 날씨 현재 영하 8도. 가방에는 어제 먹다 남아서 챙겨온 소주가 한 병. 잘생기고 많이 먹는 남자를 보다가 유튜브에서 맞아버린 새해. 너를 행복하게 할 용기가 없어서 뛰쳐나온 어제 단골 술집. 한 친구는 술집에서 세무사 공부, 한 친구는 알바짜리 서핑. 나도 이제 그 파도에 함께 타야지. 말하긴 싫어. 내 장점은 감사할 줄 아는 것. 친구들과 맛있는 안주를 먹어도 풀리지가 않는 답답함. 술 마시고 동네 화단에 다토를 해도 풀리지가 않는 답답함.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이름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노래 이름은 답답함입니다. 가사 내용이 굉장히 좀 재미있고 네.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이 폐과되는 폐과가 그죠? 그런 답답함도 있고, 그리고 봉준호나 박찬욱도 대학교 총장님이 보시면 백수죠. 그쵸. 네. 이런 사회에서 사실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 그 사이에서 항상 놓여져 있는데 그 기로에서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짧지만 철도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서 오히려 좋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짧게밖에 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읽고 말았군요. 네, 읽고 말았습니다. 읽어버리고 말았네요. 네. 일단 제가 어느 날 그 둔벙에 갔는데 네. 둔벙에 갈 때마다 소금쟁이 책방을 보곤 해요. 새 책이 들어왔거나 하면은 뭐 보거나 하는데 네. 두꺼운 책이 일단 책이 보면은 일반 책과 다르게 겉표면이 또 커버가 있죠. 네네. 커버가 있고 거대 도시 서울철도라는 네.
이름을 가진 책인 거예요. 네네. 그게 좀 신기했죠. 어송지기 책방에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도 들어오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서울 철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철도라고 생각하면은 완전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덜컥 사게 됐습니다. 내용은 어떻던가요? 그래서 거대 도시 서울 철도라는 제목 옆에는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환승법이라고 나옵니다. 네네. 아주 어. 요새 핫한 주제죠. 네, 기후위기라는 것이 네. 그러면 철도랑 기후위기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전현우 님이고요. 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자연정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라고 네. 하시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 네네. 언뜻 보이는 거예요. 그게 행정학 행정학 책처럼 보이는군요. 전공책처럼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차를 보니까 네네. 그 목차에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말았다라는 네. 것처럼 네.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크리스탈러라는 학자를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도시 1학년 2학기인가요? 1학기 때 이렇게 도시 계획학의 기초를 배우는데 네. 거기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는 게 저는 그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네. 이 말을 듣고 머릿속이 좀 혼잡해졌습니다. 근데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중심지 이론. 네. 그쵸. 사실은 되게 이 이론이 나오게 된 지가 한 세기가 넘었다라고 책에서는 언급한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보면은 경제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곳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의 경우는 결국 그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 돈이 모이는 곳에 더더욱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네네. 그런 개념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게 그 중심지 이론이니까 중심지 이론은 이제 도시에서 어떤 경제의 중심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도시의 그 하고 많은 공간들 중에서 왜 이곳이 그 중심지가 되는가, 어떤 네네네. 이유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고요. 네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저자는 이제 또 철도가 개발의 핵심 초점이기도 하고 또 철도란 운송 수단을 생각해 보면은 네. 차도 있고 네.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사이에 있어서 철도라는 것이 점점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어떤 약간 쇠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운송 수단이지만 네. 여전히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네네네. 운송의 핵심 수단이고 네. 철도를 생각해 보면은 정해진 이런 선로가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폭이 좁고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수단이라는 점에서 네. 기후위기 시대에서도 그러한 특성들이 강점을 보여서 철도라는 운송 수단이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네네. 점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운송 수단으로서는 네, 정말 말한 대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논리가 굉장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송 수단으로서는 최고의 어떠한 기후 위기 시대 최고이지 않을까. 이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냥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석탄, 화석 연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렇겠죠.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책 저자의 의도를 보면은 네. 철도망이 오늘과 또 근미래, 즉 21세기 교통의 세계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특유의 역할들에 대해서 그리고 철도망이 그 잠재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지리적인 단위와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철도망의 수많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사회 계약에 대해 다루는 책이다. 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책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중심지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중심지 이론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중심지 이론이 어떤 내용인지. 뭐랄까요. 일단 그 육각형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점이 있어요. 한 네. 중심이 있고 네. 그 점을 둘러싼 그 같은 거리에 또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그 점들이 이어지는 것은 육각형인 것이죠. 네네. 그 육각형 하나가 좀 1차 중심지인 거고요. 아. 육각형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육각형 작은 육각형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육각형과 육각형 사이에서 또 다른 큰 육각형이 생기는 그게 2차 중심지. 그래서 n차 중심지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아.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중심지의 어떤 공간적인 네네. 그런 확장이 이어지는 아. 그것이 중심지 이론인데요. 많이 생략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조금 책의 네. 앞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좀 네 이상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상적인 생각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중심지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네, 중심지와 멀어지거든요. 그렇죠,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 중심이라는 것 사이에서 네, 사실 중심지 이론이기 때문에 네, 중심을 가장 가운데다 두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네. 바둑의 수를 중심에 두고 네. 시작을 하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중심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를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지 중심으로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발전 같은 경우에도 네, 물론 이제 중심지 이론도 굉장히 괜찮고 확장성이나 혹은 그 가지를 혹은 줄기를 뻗어나가는 그 모습도 좋지만 사실 다시 중심으로 모이는 그 양상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좀 사실 드네요. 네 그것도 있고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네, 좀 설명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어느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 A가 있다고 치면은 네. 그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도달 범위랄까? 네. 예를 들어서 옥천이라고 치면은 네. 청산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청산에서 읍까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옥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냥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곳, 가장 그 거리가 뭐랄까 어떤 지역을 가든 간에 가장 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그 중심의 한 점을 찍고 네. 그리고 또 각 그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그 점에서 10km 정도라고 네. 가정을 하면은 네. 10km 간의 거리들만 이렇게 육각형으로 또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 이론인데요. 사실 이게 좀 그 배경이랄까 이런 가정이라는 게 네. 지표면이 모두 균질한 평야여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은 유동적인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상 경제인과 경제력 분포는 균등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 떠올랐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 경우는 그 정방제라는 것도 있고 네. 공촌제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사가 높은 그런 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안티제도 있습니다. 네. 안티제도 최근에 네. 네 이제 새 길이 이제 네. 생겼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로 올라가잖아요. 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러면은 이 논리에 따르면은 네. 그 얘기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균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럼 여기다가 기차를 한번 뚫어볼래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냥 터널의 어떤 그 수단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쵸. 상상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농촌에서는 네,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네, 옥천으로 철도가 놓인다면 중심지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생활권 자체도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는 대신에 아마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은 거대 도시 서울철도였지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그렇죠. 책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네.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철도가 연결된다는 그 자체는 사실 이동권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장성이 이제 뒤따라 주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 차가 없는 장애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연결된다는 그 자체는 굉장한 이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당연히 우린 누려야 되는 것들이니까. 네. 그리고 여행을 한다. 그 자체는 사실 저는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는 유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그 자체에 어떤 열망에 녹여져 있는 게 아닌가. 철도를 놓는다는 그 자체는, 혹은 여행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을 때 또 사람들이 지역에서 떠나가는 것을 또 견디지 못해 하는 거죠. 그 두 개가 양립 불가능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왔다 갔다 기량하면서, 혹은 그 권력과 권력들이 충돌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뭐랄까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어떤 1대7의 비율이라는 것이 조금 좋은 것으로 네. 나오게 되는데 네네. 이 저자가 실험을 해본 결과 이 전국 단위 대 이 좀 광역지자체라고 하는 시와 네네네. 도가 있고, 네네. 이 시도에 비해 이 시도 대비 이 군이나 네. 또 면읍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전국 대비 시도 대비 어떤 각 지역의 어떤 비율이 네. 이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좀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해줄 수 있는 효과가 네. 잘 드러날 수 있는 거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치와 자급을 긍정할 수 있는 논리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을 갑자기 이제 들으니까 그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공리주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조건들을 그렇게 깔끔하게 놓습니다. 무지의 베일. 그죠? 네. 이제 뭐 이렇게 평탄한 그 평야에서 네. 정육각형을 놓고, 그 공리의 관점에서 보면 네. 굉장히 타당성 있게 들리지만 사실 공리의 그 조건들은 네. 마련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그리고 이제 어떤 일정한 이제 효율, 공리와 효율을 합쳐놓은 듯한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물론 이제 철도와 같은 경우에는 필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방식들이 오를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근데 농촌에서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네. 어떤 농업 혹은 정착에 대한 농경 문화나 혹은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말로 조금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필자분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장이 이제 있죠. 그렇군요. 7월 4일 네네. 저녁에 네네, 이 저자분께서 네. 네, 둔벙에서 네. 또 옥천에 직접 오시죠. 네, 네, 그래서 또 또 무섭네요. 옥천에서도 이제 광역철도라는 것이 생기니까 이 네네. 책에서도 광역철도라는 얘기가 네. 종종 언급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 나눌 만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7월 4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네, 월요일 저녁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일요일일 테니까 한번 놀러 오셔서 광역철도 간단하게 조금 소금쟁이에서 들었는데 좀 이 사람들 좀 허술하더라. 그러면서 비판해 주셔도 좋고요. 네, 철덕후 분이라고 하시니까요, 저자분께서 네, 더 얘기 나눌 만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부천의 철도에 대해서도. 네.
네, 오늘도 방송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또 우리 지리산 반달곰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호랑이들은 함께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흩어져 간대요.